책과 어우러지는 삶을 사랑하시는 행복한 독서 여행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 볼 책은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요즘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 갑질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쓰이는 갑과 을이라는 명칭을 차용한 갑질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행사하는 부당한 권력 행위를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년 전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큼 공정에 대한 관심이 일반 대중들에게 퍼져나간 요즘, 터무니없이 부당한 대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높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미국 사회에 팽배했던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야만적 갑질에 경종을 울리고 수많은 미국인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하퍼 리입니다. 1926년 미국 엘라베마주에서 태어나 줄곧 그곳에서 성장한 하퍼 리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한편 대학 문학 잡지 인종차별 문제를 다룬 작품을 틈틈이 기고하면서 문학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의 불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백인에게 우선권이 있던 버스 좌석권에 대한 로자 파크스의 항의가 대대적인 흑인 시위로 이어지고 마르틴 루터 목사의 활약도 이 즈음에 시작되었습니다. 1964년 하퍼리는 이 책이 출간되기 직전에 자신이 지녔던 희망사항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앵무새 죽이기가 어떤 식으로든 성공할 것이라고 결코 예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바란 것은 비평가들의 손에서 빠르고 자비롭게 죽는 것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용기를 주기에 충분할 만큼 이 책을 좋아했으면 하고 바랬지요. 공적인 격려를 기대한 거죠. 저는 제가 말한 것처럼 아주 조금 기대했지만 차라리 어떤 식으로든 나온 즉시 빠르고 자비로운 죽음이 겁날 정도로 일어나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이런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앵무새 죽이기는 출간 즉시 미국 전역에서 큰 선풍을 일으켰고 1961년에는 퓰리처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1962년에는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그레고리 팩이 주연으로 나서 오스카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이 책은 현대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의 바늘에 오르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의 무서운 파도가 지나가던 무렵 미국 엘라베마주 메이컴이라는 마을에서 소설의 화자인 6살 소녀 스카웃 핀치는 오빠인 잼, 그리고 일찍 아내를 저 세상으로 보낸 중년의 변호사 에티커스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스카웃과 잼 두 남매에게는 여름방학마다 자신의 친척 아주머니 집에 찾아오는 닐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 아이들은 같은 마을에 살지만 이웃과의 왕래를 끊은 채 집에만 칩거하며 살아가는 부 레들리를 두려워하면서도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의 외모나 그가 숨어 사는 이유를 상상의 나래를 펴 추측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할 것인지 공상을 하기도 합니다. 스카웃과 잼은 누군가가 레들리 집의 바깥쪽 나무의 구멍 안에다가 자신들에게 주는 작은 선물을 넣어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되풀이되면서 신비로운 부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지만 아이들에게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레들리 집에 서 있는 떡갈나무에 이르렀을 때 나는 껌을 발견한 옹해진 구멍을 100번도 넘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가 거기서 껌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오빠가 믿게끔 하려고 말이죠. 그때 가리킨 건 또 다른 은박지였습니다. 스카웃, 저기 보인다. 저기 보인다니까. 오빠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손을 뻗쳐서 반짝이는 작은 꾸러미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집 현관으로 달려가 껌을 싸는 은박지로 꾸민 작은 상자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한편 스카웃과 잼의 아빠인 변호사 에티커스는
톰 로빈슨이라는 흑인의 국선 변호인을 맡게 됩니다. 그는 젊은 백인 여자인 메이엘라 유어를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메이엘라 유얼은 아버지의 폭력에 집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욕구 불만 끝에 자신이 톰 로빈슨을 유혹하다가 현장을 아버지인 밥 유얼에게 들켜 매를 맞고 오히려 톰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흑인을 변호하는 에티커스를 마을 사람들은 비난의 눈길로 쳐다보고 또한 마을 아이들도 스카웃과 잼에게 노골적으로 그들의 아빠가 깜둥이 애인이라고 놀려댑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빠 몰래 법정에서 지켜본 스카웃과 잼은 불의하고 불공평한 재판 과정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계속되는 재판 과정에서 에티커스는 메이엘라 유얼이 거짓 증언으로 무고를 행하고 있다는 것과 그녀의 아버지인 밥 유얼의 폭행을 입증하지만 편견에 물든 배심원들은 톰의 유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배심원들의 선고에 좌절한 톰은 억울함을 못 이겨 감옥에서 탈출하려다 총에 맞아 사망하고 정의를 믿고 있던 잼과 스카웃의 신념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스카웃의 오빠 잼은 인간의 차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니야, 누구나 다 배워서 하는 거야. 날 때부터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월터도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한 거야. 집에 남아서 아빠 일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종종 뒤처질 뿐이지. 그 애한테 잘못된 것은 없어. 내 생각으로는 오직 한 종류의 인간만 있을 뿐이야. 그냥 사람들 말이지. 오직 한 종류의 인간만 있다면 왜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까? 그들이 서로 비슷하다면 왜 그렇게 서로를 경멸하는 거지? 스카웃, 이제 뭔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부 레들리가 지금까지 내내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말이야, 아저씨가 집안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야. 한편 재판에서 이겼지만 법정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느낀 밥 유얼은 안갚음을 하려고 할로윈 축제에 다녀오던 스카웃과 잼을 공격합니다. 바로 그때 집안에만 칩과던 부 레들리가 두 아이를 구하고 밥 유얼은 싸우는 과정에서 죽게 됩니다. 레들리는 팔이 부러진 잼을 안고 잼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스카웃은 침대에 누워있는 오빠 잼을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부 레들리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대가도 없이 두 남매를 구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메이컨 마을의 보안관이 밥 유얼의 사체를 발견하게 되고 에티커스 변호사와 이 죽음을 놓고 잼과 레들리의 책임을 논의했습니다. 에티커스는 결국 밥 유얼이 자신의 칼 위에 단순히 엎어졌다는 보안관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보안관이 돌아가자 스카웃은 부 레들리 집 앞까지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의 집 앞에서 감사와 작별 인사를 한 스카웃은 레들리의 집 앞에 앉아서 처음으로 부 레들리의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웃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 음식을 가져오고 누가 아프면 꽃을 가져오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일에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가져옵니다. 부 아저씨는 우리 이웃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에게 비늘로 깎은 인형, 고장난 시계와 시계줄,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동전 두잎,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이웃 사람들은 답례를 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도 그 나무에서 얻은 것도 도로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슬펐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가로등이 읍내까지 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태껏 이 방향에서 우리 동네를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디 아줌마네, 스테퍼니 아줌마네, 그리고 우리 집이 있었고 현관에 있는 그네가 보였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 주범의 재판 과정을 기록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야만적인 폭력을 자행한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잔인한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었음을 밝혔고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야만의 시대를 지도하는 선동가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따른 관료들과 군인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 없음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이러한 통찰에 비추어 앵무새 죽이기라는 작품을 본다면 우리는 백인으로서 당시 당연시되던 흑인 차별을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편견으로 보고 이를 세상에 고발했던 그 용기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앵무새 죽이기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읽으면서 오늘의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공기총을 사주셨을 때 아빠는 총 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잭 삼촌이 기본적인 사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삼촌 말씀에 따르면 아빠는 총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였지요. 어느 날 아빠가 잼 오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내가 뒷마당에 나가 깡통이나 쏘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새들도 쏘게 되겠지. 하지만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라. 앵무새들은 인간을 위해 노래를 불러줄 뿐이지 우리를 위해 마음을 열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되는 거야.